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사건은 당시 전 중국을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2011년 9월 1일 중국 허난성 뤄양시 공항국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소칭이라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소칭은 자신이 오랫동안 지하실에 감금되어 있었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더 있다며 경찰이 빨리 와서 구출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21세기의 지하실 감금이라니 경찰들은 믿기 어려웠지만 경찰은 소칭의 말에 따라 소녀들이 감금되어 있던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실은 뤄양시 서궁구의 경복원 아파트 단지에 있었습니다. 경복원 아파트 단지는 시내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번화가는 아니었지만 사람이 없는 곳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감금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소칭이 말한 위치 7층짜리 건물의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지하실은 약 20평 정도의 크기였고 옷장, 침대, 일상생활용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실 한쪽 구석에서 경찰은 눈에 띄지 않는 매우 깊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구멍 입구는 매우 좁았고 지름은 약 반미터 정도였습니다. 구멍 아래에는 커다란 사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다리를 타고 구멍으로 내려갔습니다. 구멍 입구는 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좁았고 경찰들은 한 명씩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3.5m 정도 되는 곳에서 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철문을 열어보니 약 5, 6m의 터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터널 안에는 6, 7개의 철문이 막혀 있었습니다. 터널은 매우 어둡고 습했으며 철문 하나하나를 열고 나서야 소칭이 말한 지하실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하실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역겨운 퀴퀴한 냄새가 밀려들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자마자 몇몇 여자들의 귀여운 목소리가 오빠 돌아왔어? 라고 들려왔습니다. 경찰들은 순간 당황해했습니다. 그러다 여자들은 자신들이 부른 오빠가 아니고 경찰이라는 것을 알아채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들은 좁은 지하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실은 턱없이 좁았고 그 좁은 공간은 2개의 작은 방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바깥쪽 방에는 생활용품이 있었습니다. 안에는 밥을 해먹는 액화가스, 가스레인지, 전기포트, 그리고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컴퓨터 몇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또 컴퓨터 옆에는 영화 DVD와 몇 권의 책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쪽 방은 여자들이 잠을 자는 곳이었고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여자들은 먹고 씻고 화장실까지 모두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녀들이 부른 오빠는 며칠에 한 번씩 와서 그들의 쓰레기를 치워줬습니다. 경찰은 지하실에서 3명의 여자를 발견했고 소칭까지 합쳐 4명의 여자가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소칭의 말에 따르면 원래 지하실에는 2명의 여자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즉 지하실에는 최대 6명의 여자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6명의 여자는 가장 어린 사람이 16살,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24살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명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경찰은 지하실 구석에서 2명의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지하실에서 수사를 하는 동안 지상에서는 한 남자가 검은색 오토바이를 타고 가슴 앞에 끈으로 아이를 매달고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파트 단지에 경찰이 온 것을 보고 즉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여자들이 부른 오빠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나중에 아파트 단지의 다른 주민들이 경찰에게 알려준 사실입니다. 그럼 그 남자가 누구이며 왜 그렇게 많은 여성들을 감금했을까요? 그 사건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자의 이름은 이호이며 사건 당시 34살이었던 그는 허난성 난양 출신으로 한때 소방대원으로 복무했습니다. 제대 후에 그는 뤄양시의 공공기관인 뤄양시 품질감독국 집행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이호는 결혼하여 아내와 아이를 두고 있었는데 사건 당시 아이는 갓 돌을 넘겼고 아내는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이호는 주변 사람들에게 매우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친절했으며 동료들에게도 잘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사무실에 와서 청소하는 것은 물론 술자리에도 잘 참석하지 않았고 아내에게도 잘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은 남편이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소득이 없었고 이호는 공공기관의 평범한 직원이었기 때문에 봉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는 항상 돈이 부족했습니다. 2009년 8월 이호는 어디선가 인터넷 누드 채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남자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몇 여자들을 속여서 인터넷 누드 채팅으로 돈을 벌게 하기로 계획했습니다. 이호는 아내의 이름으로 러양시 경복원 아파트에 지하실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물론 이호 부부는 경복원 아파트에 살지 않았습니다. 지하실을 구입한 후 이호는 지하 벙커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팠는데 한 달 정도 지나자 벙커의 규모가 꽤 되어 그때부터 이호는 여자를 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2009년 10월 이호는 먼저 러양시의 한 KTV에서 한 여성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그 여성에게 돈을 줄 테니 우리 둘이 모텔에 가자 라고 속였습니다. 이호는 그 여성을 자신의 지하실로 데려온 후 그녀를 묶어서 지하 벙커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여성과 강제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이호는 같은 방법으로 몇 명의 여성들을 더 데려왔습니다. 처음 여성들은 이호와 함께 지하 벙커를 파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모두가 싫어했고 감금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몇 번이나 도망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호에게 발각되면 주먹으로 맞곤 하였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여성들은 모두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 어느 날 이호는 도망치려던 여성을 심하게 구타했는데 그 여성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성들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이 참변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 그 이후로 더 이상 도망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호는 감금된 여성들에게 처음에는 매일 한 번씩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매일 식사를 가져다 주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고 생각하여 그녀들에게 밥을 해먹을 수 있는 조리 도구들을 마련해주고 채소와 음식 재료는 며칠에 한 번씩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성들은 그 많은 철문을 보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눈앞에서 동료가 숨진 것을 목격한 그녀들은 더 이상 희망을 잃고 지하 벙커에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호는 여성들이 점점 말을 잘 듣기 시작하자 그들에게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성들을 돌봐주었고 그들의 여가 생활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책을 여러 권 사주었고 심심하지 않도록 영화 DVD도 사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여성들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리고 자신을 돌봐주는 이호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이호의 후궁이 되었고 이호가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했습니다. 인터넷 누드 채팅으로 돈을 버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0년 하반기 감금된 여성들 사이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호를 두고 질투심에 싸운 두 여성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호는 그중 한 여성을 도와 다른 여성을 해쳤고 그녀가 세상을 떠나자 침대 아래에 묻어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잔혹한 행위는 여성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는커녕 오히려 이호의 친절함만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녀들은 이호가 자신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책과 DVD를 사주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심지어 경찰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이호를 감싸려는 모습에 경찰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호는 15일은 집에서 좋은 남편으로 15일은 지하 벙커에서 왕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호의 삶은 겉보기와 달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넷 채팅으로 돈을 별로 벌지 못했고 아내에게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6, 7명의 여성을 부양하려니 돈이 모자랐습니다. 이호는 인터넷 채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부업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 여성들을 밖으로 내보내 몸 파는 일을 시키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여성들은 지하 벙커에서 탈출할 기회가 생겼지만 이호에게 세뇌당한 탓에 밖에 나갔다가도 다시 지하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몇 달 전에 지하실로 감금된 소칭은 아직 세뇌가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 이호가 소칭을 밖으로 데려갔을 때 그녀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망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일이 탄로나자 이호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여동생은 오빠를 도와 같이 도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러양 경찰의 추격을 피할 수 없었고 48시간 만에 체포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20일 오전 러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이호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호는 극형 선고를 받았고 감금되었던 여성 중 소칭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이호의 강요에 의해 다른 여성들을 학대하는 과정에 가담하여 그 결과 3년의 유기징역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호의 여동생은 오빠를 숨겨진 혐의에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11년에 터져나온 이 사건은 러양시는 물론 전 중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러양 노예 사건이라는 끔찍한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건의 주범인 이호는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건이 밝혀지자 러양시 관련 부서는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시작하여 공무원 4명이 해고되었습니다. 이후 러양시 공안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러양시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이상한 점은 왜 이호에게 감금되었던 여성들은 그렇게 기꺼이 그를 도왔을까요? 스톡홀름 증후군은 다들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 증후군이 발생하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피해자 또는 인질은 자신의 운명이 가해자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즉, 언제든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또는 인질은 강한 절망감을 느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 또는 인질은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자신과 가해자만이 존재하는 작은 공간에 갇혀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넷째, 이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약간의 호의를 베풀면 스톡홀름 증후군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여러 급의 철문으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지하 벙커는 여성들에게 절망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처지의 여성이 눈앞에서 참변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녀들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호가 조금만 친절하게 대해주면 여성들은 그가 짠 함정에 빠져 스톡홀름 증후군에 걸린 것입니다. 만약 여성들이 처음부터 단결해서 이호가 첫 번째 여성을 해쳤을 때 맞서 싸웠다면 어땠을까요? 4명의 여성들이 한 남자를 이길 수 없었을까요? 물론 그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여성들이 앞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